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비를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68번째 시간으로 이어령포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령포. 신빙성이 약하긴 하지만 오랜 기간 워커홀릭으로 살아온 이어령의 아버지의 애정을 적게받고 자란 딸을 위한, 그것도 암투병 중이므로 어쩌면 딸이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선물이 될 수도 있는 선택으로 볼 여지도 있을 수 있겠다. 김정은은 그의 책 남자의 물건에서 그의 딸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제대로 이야기 한번 해본 적이 없다. 이어령은 더 늦기 전에 지상의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자신의 딸이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함께 믿는다고 했다고 쓰기도 했다. 안타깝게 이민아 목사는 2012년 사망했지만 아버지가 기독교로 전환한 뒤부터는 마지막 5년간 부부녀 관계는 더없이 좋았다고 한다. 2010년 생명자본주의. 아무래도 50여 년 전 그 겨울밤의 기억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다. 전쟁과 피난살이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무렵 나는 단칸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이따금 아궁이에 땀불이 꺼져 인급병이 어느 일도 있었다. 그날은 더욱 그랬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방 안은 얼음장이었고 안까지 얼어있었다. 어제만 해도 곧잘 헤엄치던 금붕어들이 살얼음 속에 화석처럼 박혀 꼼짝도 하지 않는다. 중약. 얼음의 돋보기 효과 때문이었는가. 유난히도 큰 금붕어의 눈과 마주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던지 주전자에 물을 끓여왔고 나는 급히, 그러나 아주 조심스럽게 어항 속에 물을 쏟았다. 익힌 같은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어항이 숨쉬는 소리를 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 살얼음 사이에서 붕은 붕어의 지느러미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것을 본 것이 아니었다. 혹시나 했던 것인데 정말 금붕어들은 꿈틀거리더니 헤엄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잠든 사이 매서운 주인은 문고리도 흔들지 않고 내 신부의 방과 너희들의 어항을 침범했다. 얼어붙은 너희들을 보고 나서야 처음으로 우리가 한 방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다. 나의 추위가 바로 너희들의 추위였다는 것. 나에게는 지느러미도 아가미도 없지만 어항 속에 겨울을 함께 숨쉬고 있었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그동안 모르고 지내온 거다. 너희들 이름처럼 빛과 환히 꽃피는 축제의 생명을 위해 오늘 아침 우리는 함께 겨울과 싸웠다. 그리고 그 추위 속에서 살아났다. 한 주전자의 끓는 물이 온 방안의 냉기를 생기로 바꿨다. 미안하다. 절대로 다시는 눈꺼풀을 끄트리지 않겠다. 맹세하마. 그리고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건 내 아내와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을 두고 하는 맹세였을 것이다. 그때 나는 갑자기 온 세상이 금붕어의 지느러미처럼 반짝이며 헤엄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책장에 꽂힌 책들이 언 잉크병이 아내의 화장대와 방바닥에 벗어놓은 때 묻은 양말 일상의 얼룩과 먼지들까지도 일제히 수면으로 떠올라 금붕어처럼 숨을 쉰다. 비릿한 냄새를 풍기며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죽음과 생이 이마바지를 하는 전율의 순간 추위를 밀어내면서 아주 잠시 동안 나는 어항인지 모태인지 모를 듯하고 조용한 공간 속에 있었다. 그리고 조금 슬프기까지 한 그곳은 이미 10제곱미터의 단칸세방이 아니었다. 금붕어의 어항이 그것들이 태어난 강물과 바다로 이어지면서 지구 크기의 생명권으로 번져나간다. 2013년 출간된 책 생명이 자본이다에서 이어령은 산업화와 민주화 다음의 키워드로 생명을 제시한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경제 파라다임 중에서 산업자본주의가 가진 병폐는 이미 오래전부터 드러나 있었고 미국을 필두로 하는 금융자본주의 역시 2000년대 후반을 강타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그 그늘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경제 이념은 돈을 위한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상생을 위한 생명자본주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이어령은 주장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이어령은 젊음의 탄생, 유쾌한 창조, 우물을 파는 사람들, 가위바위보, 명론, 보자기, 문학 등을 지속적으로 내놓았다. 비록 몇몇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이미 80격을 접어든 지식인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파라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을 쓰겠다는 열정만큼은 누구보다도 강한 듯하다.
이어령의 문학평론은 당시 큰 화제를 일으켰고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학평론가 강경화에 따르면 이러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로는 그의 비평이 창조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독자들을 현혹하는 사기술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가련 평론가 홍정선의 경우 이어령이 논리성을 결한 수사적 문체의 부당함과 자의성 언어의 고기에 가까운 말재주로 자신의 영역을 구축했다고 말하였으며 평론가 최동호의 경우는 한거해야 할 정신과 창조의 혼 그리고 힘과 땀, 노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거해야 할 정신의 토대가 미약한 현실인식을 화려한 수사로 분장시키는 이례적 마술의 경작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둘째로는 1960년대 중반 이후 뚜렷해진 참여에서 순수로의 방향전환이 불순함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들 수 있다. 평론가 연몽의 경우 그들 자신의 진정한 감수성이나 절실한 이념에서 불가피하게 유도된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이름만 빌려온 것이 많았고 중략. 현대 작가의 책임과 저항의 문학을 화려하게 외쳤고 거기에 간단히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상을 겉으로나마 보지 않게 되고 직장을 구하여 생활의 안정을 얻게 된과 때를 같이하여 역시 문학은 언어의 예술이라는 다른 하나의 고를 마련하고 옛 문학 노트와 이력판에서 보았던 메타폰이 분석 방법이니 하고 유창하게 짓거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전후에 줄기차게 외쳤던 정언이나 행동이나 휴머니즘이나 하는 말들이 겉으로만 그럴듯했지 사실은 고에만 그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노선 전환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평론가 유정호는 이런 비판에 대해 이어령의 비판은 참여와 순수 두 가지 시각이 함께 들어오면서 생겨나는 절충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계면의 경우는 오히려 50년대 문학인들의 방향전환을 통해 한국 문학이론의 급격한 발전이 뒤따랐다는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어령은 1970년대 이후로는 문학평론을 거의 발표하지 않았고 사실상 에세이나 사회활동에 주력해왔는데 그렇다고 문학연구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시기에 이어령이 저술한 삼국유사나 하이쿠에 관한 연구는 그간 그 성과에 비해 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드물게 현대문학을 다룬 그림 다시 읽는 한국시는 2015년 언어로 세운 집이라는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청경자 미인도 위적 사건 방조 논란. 문화부 장관 시절인 1991년 일어났던 청경자 미인도 위적 사건을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실시한 움직이는 미술관에서 이 미인도라는 그림의 복사본을 행사에 포함시킨 데에서 출발한다. 이 움직이는 미술관 행사는 이후 10여 차례 이상 전국적으로 확대 진행될 정도로 국내 국립미술관의 전통적인 행사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통해 미술 문화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어령 문화부 장관 시절의 제1회 움직이는 미술관 때 이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고 당시 문화부에서는 이에 대처하면서 큰 실책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바우 영감의 작가인 김성환의 정언에 따르면 국내 현대 미술관이 작가에게 사과했던 초기 입장을 받고 진품이라고 주장하고 나서고 당시로서는 친목단체 정도였던 화랑협회를 동원한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판정하고 나서 논란이 거세지자 이어령 장관은 진품인 근거를 찾지 못하면 관련 직원 7명의 목을 치겠다고 압박해 왔다는 것이다. 이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혀내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진짜인 것으로 만들라는 소리가 된다. 당시 움직이는 미술관 프로젝트의 기획자가 이어령 당시 장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보여줬던 잘못된 대처 그리고 그로 인한 청경자의 심적 고통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사건에 대한 배후 책임자로 이어령을 지목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며 또 이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것 역시 분명히 잘못됐다고 할 수 있다. 문자가 들어 문학을 여긴 셈. 이 사건의 경우 문학권력이 분명하지만 이어령이 오랜 기간 동안 문단에서 활동해왔다는 사실 때문에 문단 내에서는 소의 문학권력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우선 이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측의 의견은 이러하다.
20대부터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성문단 전체를 비판하는 데 나섰기 때문이다. 비판의 대상 역시 진보진영의 김수영에서부터 극우 보수 진영의 서중주의까지 천차만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단에 데뷔한 직후 이혜령은 기사문단을 장악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대 문단 내 파벌들로부터 위협을 당했다. 잡지 문학사상을 창간한 것 역시 순수 문학 계열의 문학과 지성과 참여 문학 계열의 창작과 비평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시도였고, 문학사상에서 주관했던 이상문학상 역시 서울의 달빛, 영장, 저녁의 게임, 엄마의 말뚝, 흐르는 북,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을 수상작으로 선정하면서 당대 거대한 회사였던 현대문학사나 사상계의 조선일보에 주관한 현대문학상, 동인문학상과는 다르게 말하자면 소형기획사에서 만든 문학상치고는 빠른 속도로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심사위원이 당시 문단을 걸러들였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위의 작품들은 요즘 간혹 교과서의 이름을 올리기도 한다. 지금은 이혜령 문학사상사를 떠난 상태이다. 이혜령은 1950년, 60년대 문단 내 보수주의가 만연할 때 지향문학을 제창했고, 1967, 80년대 문단 내에서 참여문학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에는 오히려 진보진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스탠스를 취했다. 그의 활동을 오왕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혜령은 문단 내에서 비주류로서 활동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인물이 현대 문단의 권력을 조직해 나갔다고 보는 것은 당시 문단 구조를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에 반박하는 이들의 의견은 이러하다. 기존 권력의 해체와 그 공백의 선점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자기 권력 집단 형성의 과정이다. 어떤 권력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불가능하다. 대부분이 그전 권력에 저항하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기성 권력의 해체와 동시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형태로 폐쇄적 권력 집단을 형성한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흔히 목격된 현상이며, 한국의 근현대사에서도 짧은 시간 내에 수차례 목격된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혜령이 한때 기성주의에 반대하는 스탠스를 취했다는 것이 지금의 이혜령을 평가하는 절대 척도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기존 기성 권력의 해체에 앞장선 사람일수록 그가 다음 시대 기성 권력의 대표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역사적 추론을 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문피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혜령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자기 문학 세력에 대한 강한 저항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기성의 장벽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점 역시 결코 무시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반드시 옳다고 볼 수가 없다. 이혜령이 자기 권력의 주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혜령이 80년대 크게 대두었던 이른바 민족문학론이나 민족문학론의 대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대척점에 서 있는 보수 문학평론 진영으로의 이동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은 역시 잘못된 사실이다. 이혜령은 자신이 저항했던 기성 권력의 힘을 잃은 직후 등장한 새로운 자기 권력의 어느 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혜령이 문화 권력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이들의 말대로 기성 권력이 가라앉은지 자기 권력이 등장했고, 그 공백을 메워나갔지만 정작 이 자기 권력과 이혜령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다. 문학평론과 이동하는 이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위에 인용단 이동하는 불온논쟁에서의 이혜령의 글들을 인용했다. 이혜령의 발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왜 그가 70년대에 저받들면서 우리 문학평론가의 한 고독한 아이사이드로 머물게 되었는가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주는 단서가 그 속에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중략. 그 첫째는 그의 이러한 발언이 그 당시나 그 이후 많은 우리나라 문학인들을 불쾌하게 만들 만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중략. 그 둘째는 대단히 불행하게도 그의 이러한 발언이 나온 이후 우리나라 역사가 삼성개헌과 유선을 거치면서 정치 권력의 억압적 성격이 날로 더 강해지기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갔다는 점이다. 그러한 역사의 전개 과정은 당연히 문화인 자신에게 무슨 책임이 있단 말이냐고 대드는 김수영식의 태도에 더욱 큰 무기를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중략. 이혜령의 위의 발언에서 김수영을 비판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삐약한 주장의 내용으로 보건대 1970년대 한국 문화평론계의 가장 큰 세력으로 떠오른 이른바 민족문학론 혹은 민족문학론에 대해 그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 것인가는 푸는가지의 일이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이야기는 그러나 위에서 이미 전제했던 바와 같이 문학
평론가로서의 이어령이 1970년대 이래로 짙은 고독의 거느려야 했던 이유에 단지 한 부분밖에 설명해 줄 수 없다. 1970년대 이래 우리 문학평론계에서 민족문학론 혹은 민족문학론 계열의 세력이 가장 큰 흐름을 형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결코 평론계를 독점하지는 못했으며 그것에 대하여 비판의 견제의 목소리를 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도 적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어령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형식주의, 바슐라르의 이론, 기호주의, 기호학, 구조주의, 구호학, 원형 이론 등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며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중요한 무기로 삼는 태도를 보였는데, 왜 이어령은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고독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까지가 제시되어야만 비로소 우리 해답은 완성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방금 제기된 새로운 물음에 대해 실제로 어떤 답변이 가능할까? 나는 크게 두 가지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민중문학론 혹은 민족문학론 계열의 세력에 대하여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바라며 러시아 형식주의 기타 등등의 이론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문학을 사회와의 관련소에서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이라 하는 원칙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다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어령은 그러한 원칙 자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태도를 취했다. 두 번째, 민족문학론 혹은 민족문학론 계열의 세력에 대하여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바라며 러시아 형식주의 기타 등등의 이론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 중에서도 남달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사람들은 배타적인 집단을 결성하여 평론계 내부에서의 해결문의 당사자들에 나서는 데 대단한 재능과 신념을 과시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배타적 집단을 결성하기 위해 동지를 모으는 마당에서 주로 의지했던 기준은 세대 개념, 대체로 보아 4.19 당시 대학 재학생, 그 중에서도 주로 1학년생이면 더욱 좋다 정도에 해당하는 연령층일 것과 전공 분야, 주로 문학 전공자일 것이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동지를 모으고 배타적 집단을 결성한 문학평론가들은 7, 80년대 민족문학론 혹은 민족문학론 진흥의 문학평론가들의 버금가는 위세를 떨쳤으며 자기들의 제2세대에 해당하는 집단까지 다시금 조직적으로 끼워내는 놀라운 정치적 지혜를 과시한 바 있다. 이 세대에 이르러서는 공문과 출신까지도 적극적으로 포섭하는 변화를 보였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이어령은 세대의 개념으로 보나 전공 분야의 개념으로 보나 누구보다 먼저 배척되어야 할 존재였다. 한편 이어령 자신은 이런 점에 있어서도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나. 그는 배타적인 집단이건 배타적이지 않는 집단이건 도대체 집단을 만들어 움직이다는 것을 체질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었다. 문학사상이라는 자티를 가능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집단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면 이 점을 잘 알 수 있다. 이어령은 문학을 여기다라고 보는 이들 중 일부는 이어령을 이번에서 볼 수 있는 축의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걸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어령은 신인 시절인 60년대가 지나가고 문단의 중진급이 된 이후에도 문단에서의 세력을 구축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소설가 김채원의 해고에서 동료 작가인 송영이 이어령이 크게 좋은 점은 어떤 파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만한 사람이면 능히 문단에 어떤 파를 형성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그만큼 무엇을 바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정언은 결정적이다. 하지만 지금의 문학계가 점차 권력적으로 변화하고 침체되는 것은 반세기 이상 문단에 몸담아왔음에도 결국 먹지 못한 점, 그리고 그로 인해 탄생하게 된 현재 한국 문학의 근록 구조가 비주류 문학자들의 문학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 역시 당연히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